지금부터 패널 세션 첫 번째 인도적 위기 두 번째입니다. 비국적 장애인, 난민, 이주민 등에 관한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장애 인권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는 기후 위기와 장애와 관련해서 굉장히 독특하고도 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10분 쉬고 돌아온 이번 세션 역시 한국 장애계에서는 굉장히 좀 특별한 주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아프간 이제 특별기여자 등의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에서 난민과 그리고 이제 비국적 외국인에 관한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애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가 마땅치 않습니다. 오늘 열리는 장애 포괄적 글로벌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1년 국제장애 인권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고 우리 사회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그 모신 손님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먼저 인사를 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제가 한 분씩 발제를 요청드리고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네, 먼저 여기 앉아 계신 착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요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박수로 맞이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벼운 눈 인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재단법인 동천에서 오셨습니다. 정재형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장애계 내부에서는 장애계 법무부라고도 부를 정도인데요. 네,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김성현 사무국장님 착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저희 장애계에서 새로운 이제 인연이 닿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우 귀한 분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국적과에서 오셨습니다. 정금심 사무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특히 좀 이제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의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무언가 각을 세운다기보다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나 관객분들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도적 위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비국적 장애인 난민 이주민 등 지원 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토론회는 발제를 들은 뒤에 그다음에 패널을 통해서 한국 사례를 간단하게 듣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법무부에서 이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이 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사화가 많이 되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미등록 장기 체류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이 사실 굉장히 생소한 주제입니다. 그 탈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국정과제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주제인데요. 특히 미등록 장기 체류 장애인의 그 과정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재단법인 동천의 정재형 변호사님께서 한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건과 이슈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국 사례로서 정재형 변호사님의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토론자로 두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되어서 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먼저 하게 되어서 뭐 그래도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드린 사례는 뭐 제가 직접 뭐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뭐 발로 뛰면서 지원을 했던 사례이고 뭐 아직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사화도 됐지만 좀 이런 컨퍼런스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알려주고 좀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미등록 장기 체류 장애인이라는 뭐 그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자료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당사자분에 대한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사자분은 인강원이라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중증 장애인이신데 1970년대 기록에 따르면 1970년에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하셨고 출생 이후에 다른 출국 경험 없이 거의 대한민국에서 51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국적 관계를 좀 인강원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라서 가보니 아버님이 이제 중화민국 대만 국적의 장애인이셨고 한국 국적의 모친과 사이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출생 당시에는 아버님이 이분을 관리를 하면서 F2 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하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어머님이 친모가 돌아가시고 친부도 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관련해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강원 시설에 맡기고 그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애인 거주 시설에 맡기는 과정에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지금 체류 자격을 연장하지 못하고 그 장기 미등록 체류 상태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에 연장된 뒤에 96년부터 거의 25년 가까이를 체류 자격 없이 지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의 장애 상태도 좀 살펴보시면 중증, 쉽게 말해 그냥 중증의 지적 장애이십니다. 거의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 뭔가 인사라든지 뭔가 건네면은 받거나 건네주거나 손을 잡거나 하는 정도는 가능하시지만 어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거의 간단한 한국어 지시사항만 알아들으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활동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분이 인강원 입소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84년에 인강원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85년에 이제 인강원이 있는 도봉구청의 의뢰로 인강원에 입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장애인 거주 시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그 타성에 젖어서 살던 대로 인강원 거주 시설에 계속 머물러 왔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입소 이후에 당연히 연고자 한국에 있는 친척이라든지 이런 연고자와도 연락이 다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는 그래서 생계 유지를 어떻게 했냐 이런 상황에서 그 일종의 행정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같은 게 국민인 경우에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이제 시설에 있다 보니까 시설급여로 아마 처리가 되었던 것 같고 그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장시설 급여가 제 생각에는 잘못된 행정 처리였고 이분이 국적관계가 알 수 없다 보니까 연고 없는 노숙인이나 행여 환자 같이 분류가 돼서 그러면 이제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임시 발급본을 부여해서 좀 이분들에 대한 긴급한 진료 같은 걸 비용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강원 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 당사자의 생계 유지를 지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강원 시설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인강원 시설이 대대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졌고 2022년까지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다 전환을 하여서 지역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사자분은 아까 살펴보았듯이 국적 관계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고 사무소라든지 이런 출입국 행정 차원에서 걸러지게 되면은 당연히 강제 퇴거의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국적 관계가 없으니까 장애인 등록도 안 되니 지역 사회에서 탈시설 권리를 항상 이야기할 때 장애인에 대한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분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면서 결국에는 일단 대한민국에 정주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부터 찾아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인강원 시설에서는 이 당사자분을 옆에서 돕는 사회복지사님들을 중심으로 좀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뭐 대만 화교협회에 찾아가서 여권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든지, 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뭐 체류 자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행정청에서 하는 건 도돌이 행정이었습니다. 뭐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여건이 없으면 상담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뭐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상담을 겨우겨우 했더니 다음번에 찾아가서 어머님이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귀화 신청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출입국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그러면 또 구청이라든지 가정법원에 가면 한국 국적자가 아니니 뭐 가족관계 등록 또는 창설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거의 2, 3년 가까이를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따라서 저나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붙어서 이분을 조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동행을 하고 나서야 이제 비자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뭐 이분의 국적 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준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지만, 그러면 이제 아까 25년 이상의 미등록 체류 상태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범식금을 납부를 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사자분은 당연히 소득도 없이 국가의 지원에 따라서 살고 있던 상황이고 도와줄 수 있는 가족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뭐 미등록 체류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다행히도 범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감면할 수 있는 재량도 있고 면제할 수 있는 재량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서도 제출하고 국가인권위 진정을 하면서 다행히도 법무부에서도 이분 사례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범칙금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를 하고 체류 자격 비자를 발급을 2022년 7월 5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3년 기한에. 그렇지만 여전히 이 3년 기한이라는 게 가장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당사자분은 당장 내년 내후년에 인강원에 전환이 되고 나면 지역사회에서 홀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에는 또 이분이 스스로 비자를 챙길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체류 자격만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되었고, 그렇지만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을 몇 가지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나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 지원을 국내 장애인 한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과 동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현금 서비스 같은 것은 거의 제한되어 있고, 현물 서비스도 뭐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따라서 당사자가 시설 세수 이후에 자립생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제 체류 자격을 받고 나서 국적법상 이제 간이기한 신청을 또 대응을 했습니다. 체류 자격 얻은 뒤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체류 자격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 받은 건데 오히려 이 당사자의 생존은 더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주 관계가 확인되다 보니까 또는 그 국적 관계가 확인되다 보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더 이상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해서 지금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 2019년부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이 시작이 되면서 이분도 당연히 외국 국적을 가지고 체류를 하고 있으니 매달 13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7월 달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이기한 신청을 빨리 조력을 해야겠다 싶어서 7월 22일 날 신청을 했고, 국적법에 따르면 근데 하나 또 걸리는 게 귀하 신청자에게 자신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서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국 국적으로의 귀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뭐 시행 규칙을 따라가 보면 뭐 3천만 원 이상의 금융 또는 부정공산 재산이나 뭐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범식금 같은 경우에는 그 출입국 관리법에서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는 없어요.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법무부는 당연히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이번에 사정 의견서를 봐보니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관련 지침을 한번 개정을 해서 판단을 해보겠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화를 하겠다라는 걸 또 완화를 하겠다라는 게 국적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정도의 완화 조항을 하겠다라고 저에게 구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경우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국적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이 경우에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학업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완화를 해서 이분이 판단을 받아도 장애인 당사자,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당연히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훈련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건데 이분은 그런 요건을 충족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사정을 고려받을 수 없는 그런 장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이 경우도 또 법무부에는 의견서를 내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서 또 진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법무부를 괴롭히면서 좀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기능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게 다 온전히 자신의 기능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것으로 축소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분의 장애 상태가 장애인 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국가의 장애인 등록 이후에 국가의 지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장애로 자신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기능에 의한 생계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등의 논리를 가지고 좀 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하면서 법무부와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법무부에서도 나름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지침을 빠르게 만들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당사자에 대한 직접 면담을 해서 이 사건만이라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회신을 하셨습니다. 네, 여전히 아직은 체류 작용이 되고 있지 그 귀하 신청이 판단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빠른 판단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국가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다. 물론 오래된 사건, 이분의 국적관계가 오래 묵어 있다 보니까 행정청에 당사자의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출입국 행정에서도 사실 이분의 체류 자격이 애초에 처음부터 출생 이후부터 아예 없다고 하다가 제가 대응한 지 한 3달 때쯤 될 때 이분의 출생 관계에 찾았다. 체류 자격이 한 번 받기는 했더라라고 나중에 회신을 한다든지 좀 이런 데에서 좀 그 국가가 이분들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오랫동안 시설에 방치되어 있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실태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해보면 장애인과 같은 장애와 같은 걸 고려한 출입국 제도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장애인과 이주민의 교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한국인은 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국적을 취득하도록 귀하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고 정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똑같은 경제적 요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 사회 구성원을 받아들이기를 아예 거부하는 결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또 사회시설이 한국에서 본격화되는 경우에 시설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는 되게 이렇게 국적이 불명한다든지 아니면 무연고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미리 정비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뒤 발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장애인 복지법상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 제도도 물론 이 당사자의 사례는 긴급한 구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체류 자격과 비하 쪽으로 많이 주장을 하고 풀었긴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한국에서 체류할 자격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체류를 한다든지 또는 한국 사회에서 나름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장애인의 등록을 넓혀서 인정을 하고 그 장애인 등록이 되고 나서는 국내 거주 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의 뭐도 필요하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네. 정재영 변호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처음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보지만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장 그 행정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것들이 크게 저한테는 한 5가지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범칙금 문제가 있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그 지급 기준이 과거에 시설급여를 이제 행정상의 오류로 받다가 이제 오히려 그 과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탈락하는 수급 탈락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그 외국인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그 건강보험 가입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중증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사실상 지불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뭐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안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비자와 관련해서도 F2 비자를 비롯해서 이거 좀 연동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또 다시 소득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소득 증명과 관련해서 장애 당사자가 소득 증명을 특히 중증장애인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취업 시장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중증장애인 사례는 아까 그 초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 등으로부터도 이제 연락이 단절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소득 증명을 해야만 하는 이런 그 아이러니한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장애 서비스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국은 2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미에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장애인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진입의 어려움, 등록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 오래 정주할 것이라는 어떤 그 충분한 타당성 있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 F2 비자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한 51년 정도 계셨지만 그렇지만 그게 오래 정주할 것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어렵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령 등록했을지언정 연금이나 주거 제한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외국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점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이런 측면을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한국은 UNCRPD라고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의 가입 당사국으로서 제공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한 행정 시스템이 준비되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의 대표이신 에릭 로젠탈님의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is is Eric Rosenthal. I'm the Executive Director of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It's a pleasure to be joining you, even if long distance and on video. I'm so sorry that I cannot be there in Korea in person, but very much look forward to learning more and hoping the discussions at your conference go well. I hope this can be the opening of a dialogue. I can learn more about what's happening in Korea, and feel free to reach out to me in response to anything I say and anything you'd like to learn more about the work of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I was asked today to speak about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immigration and asylum process. I will be speaking largely from the experience of my own organization, DRI, based in the United States, documenting human rights abroad. My organization I founded in 1993. That was a time when there was really almost no international disability movement. There were many fabulous advocacy organizations working in their own countries to bring rights enforcement and on the domestic level. But almost no work had been done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protected. And my goal in setting up the organization was to see how the protections of international law could be used. This sounds, I'm sure, very quaint given the amazing work that has happened since the adop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we now just assume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ppli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re are many important protections. But if you scale back 30 yea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verlooked this issue. I got my start looking at conditions in psychiatric facilities and orphanages, and I can tell you that when I started in the early 1990s, if a political dissident was put in a psychiatric hospital because they were labeled as crazy because they criticized their own government, that was considered a human rights violation. But if they were actually really mentally ill or disabled and were locked up, they would say, well, that's social policy. And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the US Department of State, all made amazingly narrow-minded statements way back then about conditions that they observed when they rarely did observe them in these institutions, assuming these were matters of social policy. So I set out to look at the worst abuses that we could find and examine how it is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uld apply to populations. And it was very clear from the beginning that many way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hat it would apply is in the immigration and asylum area. If a person is going to be granted on asylum based upon the individualized fear of persecution or torture, those abuses had to be both factually understood, that they're really going on out there, and they had to be understood as rising to the level of a human rights violation, rising to the level of torture. And it's amazing what kind of ignorance and assumptions was that if you had a disability, and again, my area has been largely in the area of psychiatric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so many people assume, well, if you're mentally ill, you must be sick. It must be a matter of social policy. The well-meaning doctors are taking care of you in a psychiatric hospital, and maybe the care is poor, but that's not necessarily a human rights violation. We challenged that. We said, no, there are certain standards that you cannot go beyond. You may have poor mental health care or lack of social services, but for example, infliction of very severe pain constitutes torture if conducted by government authorities or at the acquiescence of government authorities, no matter what your well-meaning purposes are. One of the first challenges that we made was to the use of electroconvulsive treatment in Romanian psychiatric facilities, where doctors would give people, you may have heard of ECT, electroconvulsive treatment, which, they put little paddles on your head and they cause a seizure. It's meant as a cure for depression. It's not really a cure. What it can do is control symptoms. And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early 1990s, when they looked at this practice, they saw that in Romania, as in many other countries, they used no anesthesia. So that when a person was subjected to this treatment, they would feel the electricity going through their body.
they would feel incredible pain, but as long as the doctor thought that they were helping the patient, well,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wasn't torture. That was just a question of medical ethics. Now, why do I go into this? I've been asked to speak about immigration and asylum. And so, I'm going into right now torture of people in Romania because, again, unless it qualifies as torture or as a major human rights violation, getting courts to recognize that this would be the basis for asylum would be very, very difficult. So let me go back and look a little bit about the American history of immigration and asylum and disability. We have a long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of ex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any form of health problem based upon the perception that somehow if they came to the United States and they had a disability or a health problem, we would have to spend a lot of money taking care of them. There's a rule in the United States known as the public charge rule that was adopted in American law in 1907. And as immigrants came to our shores over 100 years, if the authorities found that they would be a public charge and it would cost money to support them, they could be excluded legally under American law. That was not changed until 1990. Let me pull up before me, covering up the screen here, the exact language. I'm going to put this down and come up with the exact language here. Pardon my video. In 1990,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changed the public charge rule. However, while it abolished the most discriminatory language, the new language said that if a person had 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and behavior associated with disorder, that person may pose a threat to property, safety, or welfare of the alien or others, they may be inadmissible. One could petition to overcome that, to get a waiver to overcome that, but that is still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So we have some potentially very discriminatory law in the United States that still allows immigrants to be excluded based upon their disability. That is a real challenge. And if people are interested in how that has actually been applied, feel free to contact me. We can talk about it further. I can connect you to other groups working on this issue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two main ways that people, however, can claim asylum, or protection from deportation, or protection unde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 the United States allows for a person to be granted asylum, and I think I can quote you the last exact language, if the person is unable or unwilling to return to or to avail themselves of the protection of their country of origin because of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based upon race, religion, nationality, or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Now, so that is the basis in which people have claimed asylum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have to show an individualized, it's not enough to say, I'm of this particular religion, I'm of this particular nationality. You have to show an individualized case for why you would be singled out. And it has to be based on race, religion, nationality. It never says disability, it says social group. And when I founded my organization 30 years ago, we sought to demonstrate that disability was a social group. And we finally won that in US courts in 1999 in the case of Santiago Carrillo, where we made the claim that a person with a disability could be, that the discrimination and abuse against that person with a disability
constituted membership in a social group, that the public perceptions of disabled people or the legal practices or the social practices could amount to them being in a social group. Now, American courts did not want to accept that all people with disabilities could suddenly claim asylum because there was generalized discrimination out there. So, number one, you had to show individualized fear of persecution. And two, usually social group had to be combined with something else. Now, my organization has worked on the terrible abuses that go on in psychiatric hospitals, orphanages, and other facilities worldwide, where there is unbelievable discrimination, torture, abuse. We had to fight hard to get those abuses to be considered to the rise to the level of torture. And even with the documentation that we have, and most of our documentation comes from countries in Latin America, Mexico, Guatemala, in the United States, those are the largest numbers of peopl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seeking asylum. So we've done extensive documentation in those countries showing that if you happen to be diagnosed with mental illness or an intellectual disability and are likely to be institutionalized, that may qualify as individuals with fear of persecution because you're likely to be tortured. You are likely to be tied down, left in conditions that are so horrendous and cause such pain and suffering that they constitute torture. And that's what we've been fighting in American courts with very mixed success. We've had some very good successes, again, it's not enough to show that you're just mentally ill. You have to show that you would be picked out for particular treatment and subjected to this. So it's a big challenge. I'd be very happy to provide more details on the work that we do. I see my time is running out. I want to mention one other area. We have done a lot of work globally on the protection of refugees, people who are leaving their countries where humanitarian relief agencies have worked to protect them. Again, because we know about the terrible abuses that happen whenever a child is taken away from their family and put in an orphanage, or an adult is put in an institution, we've worked hard to make sure that international relief agencies and development organizations don't reproduce those conditions by either taking refugees and putting them into coercive, abusive psychiatric facilities, or taking children who've be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and placing them in orphanages or even group homes where they have to live without the love and care of a family. And there's an enormous amount of work that needs to be done to make sure that in responding to refugees, even in a temporary state, it can be highly traumatic and dangerous to put people in institutions, to separate children from families, and we're working hard to make sure that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don't reproduce those problems. DRI has a number of policy documents, recommendations to international agencies to avoid those problems. I'd be happy to share them with you. Again, my apologies that I'm not here with you in person. The organizer of this conference can share my email, erosenthal@driadvocacy.org. I'd be happy to speak to you further about the experience of protecting people in the asylum proceedings in the United States, or about our ideas for how international relief agencies and resettlement in countries can make sure to be fully cognizant and enforcing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a great conference. Good luck to you in your work. I wish you the very best. It's a pleasure to meet you virtually. 네,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이신 김성현 사무국장께서는 국내 비국적 장애인 현황 등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성현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님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김성현입니다. 앞에 정재영 변호사님의 이제 발표 내용에
제가 아마 조금 더 첨언하는 내용일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지 13년, 시행된 지 이제 13년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고민에만도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엄연히 함께 살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또 그 다른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이 컨퍼런스가 아마 그 고민을 하게 되는 큰 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 둘을 이제 키우고 있는 필리핀 이주민 여성이었는데요. 미등록 이주민 가족이었고요. 큰아이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급히 이제 경찰서를 엄마가 찾아가게 되셨어요. 이전에도 아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교사분과 함께 이 경찰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아이들은 국내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지금 우리는 엄마 아버지의 이제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급한 마음에 찾아가신 경찰서에서 갑자기 비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체류 상황을 솔직히 급한 마음에 밝히자 경찰이 갑자기 외부의 관련 단체 활동가 급히 찾아온 활동가하고의 만남도 제한하고 문을 잠궈버리면서 어머니에게 자진 출석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제 한국말과 이제 이 영어가 막 섞여 있는 서류의 내용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래서 활동가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지만 완강히 경찰이 거부했고 결국 이제 서명을 하진 어머니를 체포해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와 어머니를 분리시키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의 특성상 엄마와 분리는 굉장히 심각하고 큰 문제입니다. 아이를 찾기는 했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말 동안을 어머니는 결국 아이들과 분리된 상태로 지내야 됐고 다행히 관련 단체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풀려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이 미등록 이주민의 이 장애 아이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8년 예멘에서 난민 500명이 이제 제주도로 입국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내 여론은 그이 반갑지 않았고요. 이슬람 지역에서 온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테러범 취급하면서 갑자기 국내 일자리 부족한 문제를 그 사람들과 결부시키기 시작했었습니다. 악화된 이 여론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 아프간의 탈레반 사태로 390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앞에 난민 사태의 여파 때문이었는지 특별 기여자라는 새로운 명명으로 국내 입국을 했고요. 그 이름의 효과가 있었는지 이전의 난민보다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이제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특별 기여자라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체류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이제 고민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땅에 와 있는 많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가운데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차 전혀 이제 확인하지도 않고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이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이제 지자체에 할 때 15개 장애 유형을 중심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즉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제 화교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내에 이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장애 등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장애복지법 제32조의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여러 형태의 이제 자격을 주는 것처럼 조항엔 쓰여져 있습니다. 뭐 재해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어떻든 신고를 하면 재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지면 된다. 결혼 이민자이면 된다. 난민 인정자이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로 그 고려인 재외동포 이제 분들이 장애인 등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상담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관련한 상담은 아까 변호사님 이야기하셨던 그 인강원에 거주하시는 분의 상담과 거기에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재외국민에 대한 상담이 접수가 되었고요. 인천 지역에 이 고려인분 9,000명 정도가 있으신 상황에서 이분들은 지금 이 재해동포법에 따라서 이제 재해동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재외동포라 해도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만 장애 등록을 하도록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거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명확하게 F4 비자, 동포 비자를 받았을 때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재외 국민이라 하더라도 H2 비자, 방문 취업 비자나 동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받아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리 내가 재외동포임이 확인이 되어도 이렇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는 장애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난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상으로 난민 인정자만 이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지금 92년에 아시아 최초로 UN 난민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법을 제정했지만 1994년 이후에 난민 인정률은 3% 정도에 그치고요. 제주도에 입국했던 예멘 난민들 중에 484명이 신청을 했지만 2명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자는 지금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고민이나 비인도적인 상황 때문에 본인의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인도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들과 관련한 그래서 인도적 체류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난민법에 단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전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자격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난민 인정 비율은 0.2%에 그쳤고요. 결국 1,000명 중에 2명 정도만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 인정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1,000명 중에 2명 그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체류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매우 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32조 2항에 이렇게 장애인 등록을 했을 경우에 했다 하더라도 예산 등이 부족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애인 등록은 받아주겠다. 아주 최소한으로. 자,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당신들부터 빼겠다.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울 좋은 글씨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우리는 다양한 자격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 방문 비자, 뭐 취업 비자, 엄청 다양한 비자의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했고, 현재 이 비자는 사실 단순한 허가증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국내에서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사회 참여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주에 대한 이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사회 안에서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발달장애인 사건이 있었을 때 엄청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장애 있는 애들까지 데리고 남의 나라에 와서 뻔뻔하다. 빨리 나가라. 세금을 축내는구나. 빨리 추방해라.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결국 장애를 가진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남의 나라 세금 축내면서 식충이 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댓글로 저희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라는 걸 여지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회에 기여도가 없는 국적자, 기여도가 없는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장애 등록을 하게 해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도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자리가 어떤 분들한테는 낯설고 불편하고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조건은 그 사람이 어떤 출신 사람이고 어떤 피부 색깔이고 어떤 종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지금 이 공간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 내 옆에 있는 게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2012년에 장애인 복지법을 바꿨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법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을 매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재외동포라는 게 확인만 된다고 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난민의 경우에도 결국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인도적 체류자까지 모두 장애인 등록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난민이든 인도적 체류자든 우리나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적절한 기회가,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법이 아니라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아예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가수도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이 마당에 국제사회 우리의 위상에 맞게 인류의 공통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책임 있게 책임지는 그런 국가로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에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매우 없는 상황에서 결국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 중에 일하다가 장애를 갖게 되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결국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지만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장애 때문에 일도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차등 없이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난민 인정이 안 되면서 지금 난민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정말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원칙을 자꾸 배제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생명과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혼자 울타리를 치고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봉쇄해도 우리는 어디선가 서로 움직이고 만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외국에서 온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한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 모두가 적절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이 땅에 발을 들인 사람 모두가 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의 장애에 대한 고민도 국민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넓혀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느끼는데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상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발제를 다시 들어봐도 알겠지만 이제 아시아 최초로 난민 협약에도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가입하고 저희가 지금 국제조약상의 분명한 근거들은 다 존재하는데 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멘의 경우에도 484명 중에 2명만 인정되고 나머지 분들은 또 다시 다른 이름이 붙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번에 아프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기여자라는 이제 특이한 이름이 붙는 등의 이제 뭔가 계속 행정적인 예외 조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현상을 낳고 있냐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서비스 지원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프간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 뉴스에서 굉장히 많은 무력 충돌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 안에 장애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 이제 퍼스널한 케어링을 받아야 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장애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토론회에 왔는데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여자라던가 아니면 이게 계속되는 행정적인 예외 조치상의 이름이 붙기 때문에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고 장애인 복지법상에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난민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 장애인 복지법상에 전혀 이제 끼어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차등 없는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멘 난민 때인가 그 국제 난민의 날인가 청와대 발표 자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난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난민으로서 살아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연해주로도 이제 가기도 하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난민에 대한 책임은 단지 어떤 국제사회의 인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조금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지금 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좀 그 사회자로서 간단하게 좀 요청을 드리면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진행 상황을 아시는 바가 있는지라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서 마지막 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국적과에서 오셨습니다. 정금심 사무관님의 발표 끝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크 하트여서 제가 일단 정금심 사무관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그 국정난민과에서 난민법 제정이랑 난민 업무를 쭉 했었고요. 난민 재정착 업무를 할 때도 제가 같이 그 업무의 파트너로 있었습니다. 우리 정재영 변호사님이 주신 우리 대만분, 어찌됐든 한국분과 대만분의 어떤 피가 흐르는, 국적과는 피에 집착하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분의 서류를 받으면서 참 이 사람 인생도 뭐 누군가의 개입은 아닙니다만 쉽지 않았겠다. 근데 그조차도 본인이 판단이나 여하에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이렇게 50년을 살았을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었더라면 이걸 어디에다 가서 말을 할까. 구청이냐 서울시청이냐 도대체 법무부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국가란 이름으로 이렇게 향포를 부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 서류를 검토하고 자료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정말 나름의 큰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뜻은 회의를 많이 했다는 뜻은 변호사님이 어떤 의견서도 주셨고 그리고 여러 인권위에서도 저희한테 그 성명서도 주셨고 매일 전화를 또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전화를 많이 주시면 고민합니다. 어떡하지?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도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저희 같은 파트너 분의 자제분도 조금의 어떤 그런 어떤 생활에 발달에 조금 장애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공감대도 하고 인간으로서 봐야 된다는 측면에 무척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계속 서류로서 이제 이 일을 보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국적과의 입장에서 먼저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프간 얘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순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국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 국적법은 헌법의 조항을 근거로 저희가 국적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1948년에 헌법의 어떤 위임을 받아 국민의 요건을 정하는 법으로 국적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외국분 빼고 한국분은 내가 한국 국적을 원해서 받으신 분은 아니고 원래 내가 태어나서부터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국적이 무엇이더냐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부 또는 모가 모두 한국인이어서 국적을 받았던 시기는 정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98년 6월 14일 이후에 저희가 엄마가 한국 분이셨을 때 국적을 받게 되는 이런 시절이 90년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왕 선생님처럼 엄마가 한국 분이시면 아빠가 외국 분이시면 국적을 따지 못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 시기를 걷고 국적법이 한 뭐 수차례 좀 개정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유연하진 않습니다. 그 다른 뭐 출입국 관리법이나 다른 뭐 재외동포법,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같은 뭐 법을 보다 보면 그래도 외국인이나 좀 더 면제라던가 어떤 인도적인 측면이 좀 스며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저희 국적법은 정말 국민의 어떤 국민이 되는 자격과 요건을 주는 신이 주진 않았지만 존엄성을 갖고 있는 거라 다소 딱딱하고 유연하지 못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기화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 기화 속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혀 뭐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일반 기화라는 걸 할 수 있고 이렇게 대만 분이시거나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분들은 간이 기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한국 사람, 아빠가 한국 사람인 사람은 특별 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이 엄마분이 살아 계셨더라면 특별 기화가 돼서 우리 정지영 변호사님의 고민도 없이 생계 요건도 없이 국적을 받았을 텐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까 생계 요건이 생겨버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변호사님이 더 아시겠지만 법에 면제 조항도 없고 인도적으로 고려할 측면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일단 이 법 자체가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거에 대한 부분에 한국인이 되려면 이런 요건을 아마 갖춰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안들이어서 아마도 이런 뭐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은 조금은 없는 측면이 있고 다만 그 법에서 내려져 있는 하위 법률의 지침 규정 속에 어느 정도 조금은 완화하거나 서류를 좀 받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최대한 이 연말까지는 이분에 대한 심사나 지침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이분의 뭐 제가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뭐 사회활동가라던가 제가 어떤 교육계에서 일했을 때 일이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도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국적과 사무관으로서는 조금 어찌됐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제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환경을 빨리 지금 전환시키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국적이 나와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린 어찌됐든 전후 관계를 어찌됐든 앞선에 문제가 있었고 범칙임이 있었고 뭐 바뀌고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어찌됐든 국적이 나와야지만 이 사람이 장애 등록이든 어찌됐든 그 2단계를 진입할 수 있다라는 말에 오늘 충분히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누가 공고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분의 관계에 대한 공감도가 일단 높아졌다. 그리고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 개정이 쉽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간 얘기를 조금 드리면 아프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난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착 지원단이 출범을 했고 F2 비자가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어젠가 그젠가 보도자료가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F2 자격을 줄 수 있게끔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지금 28일쯤인가 뭐 이사를 가는 걸로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내부 자료 중에. 그래서 아마 그리고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주 신청자와 주 신청자와 가족 단위별 개별적인 니즈 파악이라던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환경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국어 교육이 한 서너 명 단위로 한국어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획도 세워서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밖에서 볼 때는 약간 이제 이렇게
쉴드가 약간 좀 돼 있어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노력하고 아마 그뭐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이분들의 케어나 그리고 스스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자립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부분은 누가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건 공개되지 않지만 다만 그렇게 멀리서 떨어져 와 있다고 치면 아마도 트라우마나 어찌든 그런 부분들은 겪지 않겠나.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왔었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이 그냥 된다는 건 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건 약간 추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을 하면 일본이 82년에 난민 협약에 가입이 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92년에 난민 협약이고 난민법이 그 다른 어떤 출입국 관리법 이민법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정된 최초의 법안입니다. 난민법이.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역사적인 좀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바로 잡아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난민과에 있었을 때 장애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항목으로 제한되지 않냐라는 국제 포럼을 제가 참가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도 논의는 조금 했었습니다. 장애가 난민 밖의 사유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아까 우리 발표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그 미국에서도 뭐 그 국제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그게 다 합의점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 국가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쪽도 약간의 논의와 건의는 있었습니다만 난민 인정자 미르 친구가 난민 인정자가 될 때 저희가 그 법안에 대한 부분은 계속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난민 인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됐던 부분에 제가 그 조금은 참여를 했던 부분이어서 그 조금씩 여러분들의 힘이 보태지면 국가나 이런 정부들도 지자체들도 하나씩 인식들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발표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하고 이번 세션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습니다. 네, 한 가지가 있고요. 정금심 사무관님께 있습니다. 현재 이민자, 난민 중에 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련한 통계가 있나요? 네, 혹시 이게 파악된 바가 있는지, 네, 김성은 국장님. 네, 우리는 일단 등록이 되어야 장애인으로 추산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수를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등록자로 저희가 다 이렇게 이 제도 안으로 넣을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명의 사람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사회에 함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등록이 안 되는 상황에 숫자 파악은 어렵고요. 아마 이제 법무부에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난민 캠프에 장애인이 매우 많다라고 그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지금 법적으로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이제 제보와 연락을 받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인 거여서 급히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없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금심 사무관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장애인의 귀화 과정에서의 면제 요건을 지침으로 만들 계획이 혹시 법무부에 있을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화 과정 중에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 기화를 하려면 일단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기본 소양이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했습니다만 종합평가라던가 필기시험 같은 거랑 이렇게 면접 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애국가 한번 불러보세요. 뭐 이렇게 그 뭐 한글날이 언제라는 면접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셔야지만 기하의 적격 평가를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생계 요건 그리고 품행 단정이라 그래서 단정이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품행 단정이 굿 모럴 뭐 이런
캐릭터까지 보는 뭐 인성까지 보는 범죄 플러스 이런 형태에서 일단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구는 하는데 일단 기존적으로 기본 소양 평가에 저희 그 자료집에도 드렸습니다만 종합 평가나 면접 심사를 면제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법에가 인도적인 측면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도록 그 저희 시행 규칙에 돼 있어서 그에 따라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종합 평가나 그다음에 그 면접 심사를 면제한 조항이 있고요. 저희가 그 2018년부터 그 국적을 받으려면 이렇게 선서 같은 걸 해야 됩니다.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시면 제 그 국민 선서 국적 증서 수여식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증서를 받아야지만 캐나다랑 미국의 뭐 벤치마킹인데요. 받아야지만 국적을 받습니다. 그 받은 때 장관님한테 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받는데 이걸 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서 수여하실 때 장애인 분들의 중증 장애인과 그 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에 보시면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중증 장애인 분들은 증서를 받으러 오지 않으셔도 국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현재로는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계비에 대한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면제의 수준은 법적인 부분의 검토지만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이 우리 대만 분에 대한 부분들은 면제라기보다는 어떤 서류를 어떻게 해서 지금 도봉구청이 됐든 그 등록이 됐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류가 됐든 어떻게든 개별적인 구제 측면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보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패널 세션 첫 번째 인도적 위기 중에 비국적 장애인, 난민, 이주민 등에 관한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변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